신생아들을 진료하고 치료하는 의료진들은 정말 마음이 여리디 여린 사람들입니다. 아기에게 해가 되는 행동은 저희가 절대 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산소형제TV의 슈니아빠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저의 본업으로 돌아왔는데요, 바로 신생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신생아가 열이 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어린 아기들이 열이 난다고 병원에 오면 병원에서는 아주 호들갑이 일어납니다. 입원을 하자, 특히 신생아들은 신생아 중환자실에 들어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많은 부모님들이 왜 입원까지 해야 되는지 의문을 가지시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생제를 막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 애기들한테 항생제 꼭 써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신생아들은 열이 잘 안 나요. 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열이 잘 나기도 하고 열 난다고 큰일 나는 경우도 별로 없지만, 신생아 그리고 생후 3달 미만의 아이들은 이야기가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왜 힘든 검사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열이 무엇인지부터 제대로 알아야겠죠? 열은 체온이 38도 이상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열이 나는 원인은 주로 세균성 혹은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인데요, 이 감염성 질환이 아주 가벼운 질환일 수도 있지만 신생아나 생후 3달 이하의 아기들에게는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무시무시한 질환일 수도 있어요. 저희가 이걸 걱정하는 이유는 신생아들은 굉장히 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면역 능력이 많이 약한데요, 신생아들은 면역 세포의 능력 자체가 떨어지기도 하지만 면역을 담당하는 여러 가지 기관들의 능력도 떨어져요. 특히 임신 32주 미만에 태어난 미숙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로부터 받은 항체의 양도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미숙아로 출생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신생아 시기에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신생아가 열이 난다 라고 하면 큰 병 아니야? 라고 걱정부터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들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폐혈증이나 뇌수막염 같이 아기들을 사망하게 할 수 있는 질환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이런 폐혈증이나 뇌수막염은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기 때문에 큰 아이들이나 어른들 같은 경우 다른 증상들이 동반되기 마련인데, 신생아 같은 경우는 열 말고 다른 증상은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이 나는 신생아는 굉장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폐혈증 같은 게 없다고 하더라도 요로 감염이나 배꼽염 같은 다른 감염들이 폐혈증으로 번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생아들이 열이 난다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저희 의사들이 신생아들이 열이 나면 아이들을 사망하게 만들 수 있는 폐혈증과 뇌수막염을 걱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폐혈증이랑 뇌수막염이 뭔지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폐혈증이라는 질환은 쉽게 생각하면 우리의 피 속에 세균들이 막 타고 다니는 거예요. 보통은 이 혈관 안에 세균이 침범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피라는 거는 온몸을 돌기 때문에 세균이 이 피 속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 전신에 어디든지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다발성 장기 손상 같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고 어른이고 모두 사망률이 높고요. 그리고 신생아들 같은 경우는 이 폐혈증이 발생했을 때 특히나 사망에 대해서 더욱더 걱정을 하게 됩니다. 폐혈증의 증상은 굉장히 다양해요. 열이나 저체온증이 나타날 수 있고요, 처지거나 호흡곤란이 오거나 심박수가 이상하게 증가하거나 전신의 순환 저하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소화불량 같은 비특이적인 증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신생아들 같은 경우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랜덤하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열 말고 다른 증상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폐혈증에서 전신 순환이 저하됐을 때 잘 나타나는 증상은 모틀링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아기 피부가 굉장히 얼룩덜룩하죠. 아이들이 전신 순환이 떨어졌을 때,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을 때는 이런 모틀링 사인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은데, 이 모틀링 사인도 잘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뇌수막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뇌수막염을 알려면 우리 뇌와 척수 그리고 그걸 둘러싼 구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걸 설명드릴 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뇌와 척수는 마트에서 파는 포장된 두부와 비슷하게 돼 있어요. 왜 두부를 보시면 케이스 안에 물이 담겨 있고 그 안에 두부가 있잖아요. 이렇게 뇌와 척수가 두부같이 보관이 되어 있고요, 두부를 둘러싸고 있는 액체처럼 뇌와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액체를 저희가 뇌척수액이라고 부르고, 이 겉을 감싸고 있는 얇은 막을 수막, 또 그 수막을 감싸고 있는 단단한 구조를 두개골 같은 뼈 구조물입니다. 그걸 자세한 그림으로 한번 알아보면요, 뇌 주변에는 뇌척수액이라는 게 있고, 이런 뇌와 척수를 둘러싸는 얇은 막인 수막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수막 바깥쪽에는 두개골이나 아니면 척추뼈 같은 게 위치를 하게 되고요, 이 수막에 감염이 생기는 게 바로 뇌수막염입니다. 뇌나 척수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과 다르게 이 뇌를 지키는 또 다른 방어선이 하나 존재해요. 바로 이 성처럼 우리 뇌를 지켜주는 건데요, 이 구조물을 우리가 혈액뇌관문이라고 부릅니다. 이 혈액뇌관문은 이 뇌로 들어가는 혈관을 감싸고 있는 면역세포들인데요,
뇌에 들어가는 혈관들을 여러 가지 세포가 코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코팅하고 있는 세포들이 이 혈관에서 뇌로 들어오는 물질들을 한번 걸러주고 나쁜 물질이나 아니면은 세균 같은 게 뇌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관문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생아들 같은 경우 이 혈액 뇌 관문이 미숙해요. 그리고 다른 면역 기능도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뇌수막염이 굉장히 잘 발생을 합니다. 이 뇌수막염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모두 발생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 중 세균성 뇌수막염 같은 경우는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률이 100%에 육박해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질환이 정말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뇌수막염을 예측하고 빨리 검사해서 빨리 치료를 하는 게 신생아들의 예후를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뇌수막염에 걸리면 경련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폐혈증처럼 그런 증상 없이 열만 날 수도 있다는 게 또 무서운 점이에요. 그래서 소아과 의사들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폐혈증과 뇌수막염을 걱정하면서 열이 나는 신생아들을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어떤 걸 검사하게 되냐면 일단 혈액 검사를 해요.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기도 하고 피 속에 있는 균을 키워서 폐혈증이 있지는 않은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뇌척수액 검사라는 걸 해서 뇌수막염이 있는지 검사를 하게 되고요. 소변 검사도 해요. 그리고 아기들에게 굉장히 흔한 요로감염이 있지는 않은지 그걸 검사하기 위해서 소변 검사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이 있지는 않은지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엑스레이나 아니면 초음파 같은 영상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피 검사는 어떻게 하는지 아실 거고요. 뇌수막염 검사인 뇌척수액 검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왜 아기 낳으러 가셨을 때 무통주사 맞아보신 분 있으시죠? 이 무통주사 놓는 거랑 비슷해요. 아기를 옆으로 눕혀서 이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로 바늘을 넣어서 신경을 잘 피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뇌척수액을 뽑아내는 게 바로 뇌척수액 검사입니다. 이거는 아플 수도 있고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들에게 선뜻 하기 좀 어려운 검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소변 검사는 아기들한테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소변 검사는 소변을 받는 백을 붙여서 아기들이 보는 소변을 받아가지고 주로 검사를 하게 되고요. 병원에 따라서는 이 방법보다는 방광에다 긴 주사 바늘을 넣어서 소변을 직접 뽑아내는 방광 천자를 더 하는 병원도 있고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는 소변줄을 넣어서 소변을 직접 받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요로감염에 대해서도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죠. 이 요로감염은 소변이 만들어지는 콩팥부터 배출되는 요관까지 그 모든 경로에 어디든지 감염이 생기면 그걸 요로감염이라고 불러요. 소변이 만들어지고 배출되는 곳에 감염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소변 검사를 하면 염증 수치가 올라가 있고 소변에서 균이 발견되기 때문에 저희가 소변 검사로 요로감염을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 요로감염은 아기들에게 굉장히 흔하긴 한데 신생아들에게 문제는 이 요로감염이 폐혈증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가 열이 나는데 폐혈증이 아니더라도 요로감염이라도 있으면 그것도 굉장히 강력한 치료를 하게 돼요. 그리고 요로감염이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는다면 신장에 손상을 남기기도 하기 때문에 또 이 요로감염을 잘 치료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열 나는 신생아들은 어떻게 치료하느냐? 바로 항생제예요. 균이 아직 안 나왔는데 벌써 항생제 쓰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균배양 검사는 최소 48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아기들이 만약에 폐혈증이나 뇌수막염인데 우리가 48시간 동안 균 검사 기다린다고 약을 안 쓰면 그 시간 안에 아기들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고요. 요로감염도 치료 안 하고 48시간 이상 지났을 때 아기들에게 폐혈증으로 진행돼서 또 아기들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균배양 검사가 나오기 전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항생제 치료를 들어가게 되고요. 신생아들에게 안전한 약을 그리고 신생아들에게 안전한 용량으로 딱 그만큼만 항생제를 사용하니까요. 항생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필요한데 항생제 쓰지 않는 게 아기 생명에 더 위험해요. 그리고 항생제 치료 말고도 아기 컨디션에 따라서 해열제를 준다든지 아니면 수액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치료들도 병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신생아가 열이 난다면 어떤 걸 체크해 봐야 될지 이것도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아기의 옷이랑 방 온도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래도 요즘은 아기들 선선하게 입히고 방의 온도도 선선하게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도 특히 어르신분들은 아기들을 덥게 꽁꽁 싸매고 방의 온도도 매우 뜨겁게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신생아들은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옷이 너무 두껍거나 방이 너무 더워도 체온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38도 넘게 올라가거든요. 이런 경우는 저희가 가짜 열이라고 부르고 따로 검사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가짜 열인지 아닌지 보시려면 옷이 너무 두껍진 않은지 그 방의 온도는 너무 덥다면 한번 시원하게 한번 만들어 보시고 체온이 떨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그때 체온이 떨어지고 그 떨어진 체온으로 잘 유지가 된다면 아기가 체온이 높았던 건 일시적으로 더워서 체온이 올라갔던 겁니다. 두 번째는 아기의 컨디션을 체크해야 되는데요. 아기가 처지진 않는지, 잘 먹고 잘 노는지, 경련 등의 이상한 증상은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세 번째, 가짜 열이 아니라면
병원에 데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컨디션 체크는 병원에 가서 문진을 할 때 말씀해 주시면 매우 도움이 되는 자료니까요. 컨디션이 아주 좋더라도 진짜 열이 난다면 병원에 한번 데려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아기가 최근에 예방접종을 맞았다면 한 가지 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접종열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방접종을 맞으면 우리 몸의 면역 반응 때문에 자연스럽게 열이 발생하는 접종열이 날 수가 있고, 이 접종열은 정상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접종열 때문에 병원에 갈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보통의 접종열은 48시간 이내에 떨어지고 대부분 24시간 안에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알아서 떨어지는 열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진 않는데, 예방접종을 한 아기들 중에 어떤 경우에 병원을 데려가야 되냐면요, 일단 24시간 38.5도 이상의 열이 계속 난다 그러면 병원에 가보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열이 나는데 컨디션도 안 좋고 경련 같은 이상한 증상이 발생한다 라고 하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의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꼭 이런 증상이 다 맞지 않더라도 걱정이 되시면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이렇게 신생아가 열이 나면 의사들은 어떤 걸 고민하고 어떤 검사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치료를 하는지 이야기를 장황하게 드렸는데요. 신생아들이 열이 날 때 많은 것들이 걱정되면서도 이런 많은 것들을 한다고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바로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이 이거는 하나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신생아들을 진료하고 치료하는 의료진들은 정말 마음이 열이디 열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에게 해가 되는 행동은 저희가 절대 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기들이 걱정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길까봐 아기들이 힘들 수도 있는 검사와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검사와 치료들 정말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거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도 NICU에서 근무하시는 의료진 분들이 보호자분들 설명하실 때 사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만든 영상이니까요.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다른 데서는 들을 수 없는 NICU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